이제 쉬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오늘의 수업 중에서 쉬운 부분은 끝났고 대손으로 들어갑니다. 쌤이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제도 많이 이렇게 해당 구역별로 다 가져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대손 자체는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할 겁니다. 바로 이해했다라면 쌤 찾아오세요. 쌤하고 내년에 경진대회 같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대손의 뜻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손이란 결국에 매출해놓은 기업이죠. 우리가 매출을 하고서 매출이라는 것은 상거래를 의미를 해요. 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거래처가 부도 파산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채권을 못 받게 되죠. 왜냐? 그 기업체가 파산, 부도해가지고 나 못 갚아, 배째 이러면 못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대손이다라는 말입니다. 대손을 왜 설정을 해둬야 되는가? 나중에 한번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쌤이. 우선은 이걸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대손의 예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산 때 차기로 이월되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결산을 해서 보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등이 얼마가 있을 거예요. 왜냐?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더라도 아직 못 받은 상태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100% 다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없을 겁니다. 그 기업체들은 상대 기업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구나. 이 기업은 내년에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들을 다 체크를 하죠. 어떻게?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파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부도, 지급 능력 부족 등의 파악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출 채권, 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채권의 잔액들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들 중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딱 평가가 내려져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만큼의 대손액을 설정을 해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정을 해둠으로써 우리의 파산의 위기를 막게 되는 건데 왜인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추정을 하면서 단기의 비용이라는 대손 삼각비 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대손 충당금 계정을 설정해서 대변에 이렇게 채워넣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이 추가로 설정이 되었어요 라는 것은요, 대손을 예상한 금액에서 우리가 이미 설정해둔 대손 충당금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번 연도 내년도에 보니까 10만 원 정도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손 충당을 10만 원으로 맞춰놔야겠죠, 미리. 그렇게 10만 원을 맞춰놨는데 지금 올해 말에 보니까 우리가 예상해놨던 금액 중에서 3만 원을 아직 안 썼네요. 그렇다면은 이미 기존에 3만 원이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을 설정했다라면은 얼마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7만 원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상액이 10만 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 설정액은 7만 원만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것도 근데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달라요. 나중에 자격증에서는 나오겠지만 이건 보충법에 의해서 사용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대손회계의 이제 원인부터 어떻게 충당을 시켜주는가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대손 충당금 계정에 잔액이 없을 때, 좀 전에 말했던 거죠. 이미 기준에 설정해 놓은 잔액이 빵원이에요. 다 썩어가지고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대손 예상액 전부를 설정해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출 채권 잔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이 잔액에 500만 원이 우리가 남았어요. 기말에 보니까. 근데 1%를 대손으로 설정을 하겠대요. 500만 원에 1%면은
5만 원이 되죠. 우리가 한마디로 대손충당금으로 5만 원을 설정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대손충당금은 대변에다가 충당을 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대손충당금 5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비용 계정 과목으로 맞춰준다고 했죠. 대손 상각비, 우리가 비용을 사용했어요. 충당금을 채워넣기 위해서 5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손 예상액보다 대손 충당금 계정의 잔액이 적은 경우, 이건 아예 없었을 때고 이미 충당금 잔액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잔액이 2만 원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제연물사는 결산 시에 매출 채권 잔액 500만 원의 1%를 대손으로 설정을 했대요. 아까도 5만 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2만 원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계산에 의해서 얼마만 채워 넣어주면 돼요? 5만 원을 맞춰주면 되니까 대손 충당금 3만 원만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2만 원은 이미 있기 때문에 3만 원만 추가를 해주면 우리가 5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손 상각비 3만 원 이렇게 채워 넣게 됩니다. 다음 대손 예상액보다 우리가 설정한 금액보다 충당금 계정에 이미 잔액이 충분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시중기업은 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 500만 원을 1%를 대손으로 설정을 했대요.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잔액이 6만 원. 500만 원의 1%면 아까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미 6만 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금액을 빼줘야 되죠. 내년에는 만 원이 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차변해 놓으면서 만 원을 이렇게 빼주게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등식에 의한 상품 매출 이익 계산 방법인데요. 이건 등식 자체, 한마디로 T 계정 필요 없이 우리가 금액만 딱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그렇다고 위에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기에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 단기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매입한 금액에서 애누리, 할인, 환출받은 거를 다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정말로 우리가 단기 동안 매입한 금액이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 단기 기간 동안 매입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애누리 해준 거, 애누리 받은 거, 할인 받은 거, 그 다음에 환출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요, 결산 때.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빼줬더니만 그게 뭐냐? 순수하게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나온다. 매출은 당연히 총 매출한 거에서 우리가 단기 동안 애누리 해준 거, 할인해준 거, 환입받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빼주고 나면 순수하게 정말로 매출한 금액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매출하기 위해서 그 상품에다가 들인 비용을 이야기를 해요. 들인 돈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기초에 가지고 있던 상품, 기초에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상품은 얼마큼. 그리고 단기에 이렇게 순수하게 매입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말 상품을 탁 빼주면은 우리가 매출하는데 들인 비용이다. 한마디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단기 기간 동안 우리가 매입한 금액들이죠. 그리고 나서 기말이 남은 거를 실제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빼줬더니만 단기에 매입했던 거에서, 기초에 있던 거랑 단기에 매입했던 거에서 이렇게 기말이 남은 걸 딱 빼주면은 뭐가 돼요? 매출한 거에 대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기초 상품 재고액이랑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한 금액을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단기에 순수하게 매입한 거, 이것들은 다 판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 판매 가능한 것들에서 기말 상품에 얼마가 남았는지 그거를 딱 빼주고 나면은 매출한 거에 대한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고, 다음 상품 매출 이익을 구하려면은 한마디로 매출 총이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매출 총이익을 결국엔 구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매출 원가는 이거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이 구한값에서 이 구한값을 빼주면은 나온다. 이 내용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직접 이제 자격증 문제를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선입선출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입에 대해서 순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FIFO, 한마디로 First in, First out method. 한마디로 처음에 들어온 것이 처음에 나가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이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갈 거예요 라고 가정하에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매출이 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여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매입 순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기말 재고액은 최근에 매입한 가격으로 계산된다. 왜일까요? 우리가 먼저 들어왔던 것들이 먼저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장 최근 것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말의 재고액,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아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단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매출 원가는 우리가 판매한 것에 대한 원가는요, 과거 시점의 매입 가격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미 우리는 옛날 것부터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 판매한 것들을 기초로 두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가가 상승할 때는요, 매출 원가는 과소계상, 물가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매출의 원가가 과소계상이 되죠. 왜냐, 옛날 것들은 싸잖아요. 지금 거는 비싸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매출하면서 생긴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과대계상이 되겠죠. 왜냐, 매출 원가는 우리가 과소가 되지만 매출액은 그대로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하면서 남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총평균법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우리가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딱 매입 단가는 얼마였네, 매입하는 수량은 얼마고 총 금액은 얼마니까 딱 여기서 나눠 가지고 단가를 구해야지 하는, 한 번에 구하는 평균 단가를 한 번에 구하는 토탈 에버리지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정해진 기간,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판매되는 상품은 동일한 원가로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두게 되고요. 한마디로 기말에 총 판매 가능액, 우리가 몇 개가 남아있느냐, 한마디로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이렇게 판매 가능 수량으로 나누게 되고요. 여기서 총 평균 단가를 나눠서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단기 중에는 상품의 단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두고 있어요. 이거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입 단가를 새롭게, 매출 단가를 새롭게 구해주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결산까지 가야만, 마지막 기말까지만 가야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의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건요, 기초의 상품 재고액, 이미 기초에 가지고 있던 재고액에다가요, 단기에 순수하게 매입한 거, 그러니까 환출, 그 다음에 애누리, 할인 등을 뺀 금액을 더해줍니다. 금액 등을. 그리고 나서 기초 상품 수량, 기초에 가지고 있던 수량에다가 단기에다가 순매입 수량, 할인된 거, 애누리 된 것들을 다 뺀 수량 등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단가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잠깐은 여러분들이 봐야만 문제 푸는데 좀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했어요. 물가 상승 시에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요, 기말 재고액은 어떻게 될까요?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 자체는 선입선출법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 최근에 있는 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최근에 있는 상품들이 남았다라는 가정을 두잖아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높은 것들이 남아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액 또한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요. 평균법은 당연히 평균 단가를 구하니까 항상 가격은 동일합니다. 후입선출법은 맨 처음에 구매했던 싼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매출 원가는 당연히 그 반대가 되겠죠. 매출 원가는 그 기말 재고액의 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후입선출법이 금액적으로 크게 남게 되고 선입선출법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두기 때문에요, 이 원가가 큰 게 당연히 이익은 적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하락하는 때에는 이것의 반대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격증 시험에서 계속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부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네요. 만기보유 증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만기보유 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만기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기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지급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기가 되어 있고 지급 금액도 확정이 되어 있을 때 그 만기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유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에는 국채, 공채, 사채 등의 채무 증권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식 같은 거는요,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했나요? 쌤이 계속 수업 시간에 만기는 없다고 했죠. 주식은 그 기업이 망할 때까지 계속 기업의 실체라고 해가지고요, 기업이 계속 운영이 된다라는 가정을 두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 보유 증권에는 분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쌤이 어느 정도 단기 매매 증권에는 조금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의 의미를 보면은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만기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그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이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과는 다르게도 지급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웠던 걸 떠올려 보면은 싸게 샀던 걸 비싸게 팔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오르고 내릴지를 몰라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또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평가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또 다시 떠올려 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렇게 12월 31일 날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어차피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채무증권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거, 공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거, 사채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분증권의 의미를 보시면 주식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는 분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회계원리 쪽에선 배우진 않지만 지분법정용 투자 주식에도 이렇게 분류는 할 수는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기보유증권을 취득할 때, 처분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분개를 하는지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취득하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을 우리가 당연히 늘리게 되죠. 투자자산을 증가시키니까 차변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당연히 증권을 살 때도 현금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쵸? 현금을 이렇게 감소시킨다. 현금이 아니라 뭐 돈을 아직 못 줬으면 미지급금 해도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평가가 없어요, 중간에. 그렇다 보니까 취득한 다음에 만기가 되면은 처분,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처분할 때는 당연히 현금으로 받겠죠. 보통 예금, 뭐 당좌예금, 현금 이런 것들로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의 금액, 샀던 취득 금액을 이렇게 옮겨서 써주게 되고요. 만약에 만기 보유증권이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지만 좀 더 비싼 가치가 올라가지고 비싼 값에 팔게 됐다. 그러면은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금액을 같이 수익 금액을 또 써주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을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아까 만기 보유 증권을 하면서 같이 배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현금이 필요하거나 목표하는 투자 수익을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처럼 1년 내에 빨리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서 이 정도 수익 됐다, 이제 팔아야지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우린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도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 증권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기말마다 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액이 올랐네, 금액이 떨어졌네, 이것들을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오고 대변에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평가를 할 때는 장부 금액이 공정 가치보다 커졌어요. 실제 공정 가치보다 장부 금액이 커요. 이럴 때는 뭐냐면요, 손실을 보게 됐죠. 왜냐? 장부상에는 샀던 금액이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공정가치 기말을 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의 매도 가능 증권을 차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 손실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커졌어요. 한마디로 평가를 했더니 매도 가능 증권이 좀 올랐네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을 당연히 추가적으로 올려주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서 금액을 증가시켜주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장부 금액보다 처분가액이 비싸요. 이럴 때는 당연히 현금을 받고요. 매도 가능 증권을 없애주면서 처분에 대한 이익이 생겼네요. 그 추가적인 금액만큼을 이익으로 처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주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유형 자산의 거래예요. 쌤이 유동자산이라고 써놨네요. 유형 자산의 거래입니다. 유형 자산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기업 활동을 위해서 1년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요, 1년 이상을 사용할 것, 그리고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뭐냐면요, 1년 이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의미 중 하나일 거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유형 자산의 구입과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구입, 취득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취득으로 좀 바꿔볼게요.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는 그 종류별로 계정 과목의 취득세, 그리고 운반비, 이런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하죠. 여긴 매입 재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매입 부대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요, 각 계정의 차변의 취득 원가로 기입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엔 뭐냐면요,
우리가 건물을 취득을 토지를 취득한다고 볼게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취득세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또는 뭐 토지에 있던 무언가를 조금 취득하면서 우리가 있던 건물을 철거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취득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은 그 토지라는 계정 과목 안에다가 추가를 시켜 넣는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취득세니까 세금? 세금과 공과인가? 수수료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세금, 그 다음에 취득하면서 들었던 모든 재비용들은 전부 다 그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대입을 시켜 넣어준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분할 때는 취득 원가를 대변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기입을 하는데 이 취득 원가, 그러니까 부대 비용을 포함한 이 원가가 결국에는 대변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처분 금액, 실질적으로 처분한 금액이겠죠.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것과 그 다음에 장부 금액, 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거의 취득 원가가 될 겁니다. 취득 원가 또는 우리가 감가상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감가상각이 되고 남은 금액, 한마디로 장부상에 적혀 있는 금액, 이 두 개의 차액은 결국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순수한 자산의 구입금액,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의 구입금액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매입 부대 비용, 뭔가 취득세, 또 차량을 운반해주는 그런 운반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장부금액이란 결국엔 무엇인가? 취득한 금액에서 우리가 감가상각한 그 누계액들이 빠진 장부상에 실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된다. 장부상에 남아있는 금액. 크게 어렵지가 않죠? 한마디로 장부상에 그냥 적혀있는 금액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어떻게 계정 과목들이 차변과 대변에 쓰이는가, 이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자산을 구입 시, 우리는 유형자산은 당연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그 자산들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거라고 했죠. 그럴 때 차변에는 건물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건물일 뿐만이 아니라 토지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선 건물로 예시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변에는 현금, 그쵸? 이것도 현금뿐만이 아니라 뭐 미지급금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미수금이겠죠. 여기서는 미수금,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예시로 들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대 비용을 추가한 금액들을 한 번에 이렇게 차변에다가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적는다라는 거고요. 만약 처분 시에는요, 장부 금액,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보다 처분 금액, 실제로 판 금액이 비싸게 팔았어요 라고 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고요. 이건 뭐냐면은 그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이 된 최종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고, 어쨌든 간에 우선은 건물이라는 것을 팔았죠. 그 건물을 대변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변에는 우리가 들어온 금액, 현금 또는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나머지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 처분 금액이 이게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나머지 금액은
이 처분 이익으로 추가를 시켜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장부상에 있던 금액이 처분한 금액보다 실제로 판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었어요 라고 할 때는 당연히 대변으로 건물 옮겨주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될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 감가한 금액은 그러니까 뭐 내용 연소가 지남에 따라 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 금액들, 그거는 여기다가 써주면 되고요. 다음, 실제로 판 금액을 써주고, 그 다음에 장부 금액보다 우리가 낮게 팔았으니까 남은 금액이 분명히 이쪽에 아직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차변에다가 추가적으로 써주면서 이렇게 계정 과목을 완료를 시켜줄 수 있다, 분계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경우에는요,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요,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토지랑 건물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똑같아요. 영업용으로 보유 중이다 라고 하면은 토지,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정 과목 그대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투자 부동산이다 라는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취한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은 상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약간 뭐 볼펜 뭐 이런 것들도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랑 뭐 판매용 사용할 때 다르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취득 또는 보유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계정 과목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우선 감가상각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그 자산을 자본적 지출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로 임명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두 개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요, 그 유형자산의 성능이나 효익을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자산으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다가 우리가 가산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자본적 지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해당 자산 안에다가 그 취득 원가를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조금 예시로 보면은 100만 원짜리 건물이 있었다라고 볼게요. 이 100만 원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통해 가지고 10만 원의 비용을 들였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들인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취득 원가에다가 10만 원을 더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건물에 뭐를 증가시켰어요?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격이 원래 취득할 때는 100만 원이었지만 우리가 이 자본적 지출을 함으로써 가격이 11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가상각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즉,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발생하는 지출이다 라는 겁니다. 일시적, 단시간, 일시적이고 단시간 내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몇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발생하는 지출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다. 아까도 말했죠? 위에 말했다시피 내용 연수를 연장, 증가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가치의 증대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취득 원가의 가치가 증가까지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이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본적 지출의 예시로는요, 자산의 증설,
자산의 증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물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 건물에다가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던가, 또는 그 건물 안에다가 에어컨이 없었는데 에어컨을 하나를 더 설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해당 건물 안에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더 짓는 형태, 그리고 확장, 방금 얘기했다시피 건물을 옆에다가 하나의 건물을 더 연장해서 지어요. 또는 한 층을 더 높게 지어요. 이렇게 확장을 한다던가, 사용 용도의 변경, 뭔가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영업용의 사용의 용도를 좀 바꿔주면서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다던가, 이런 지출 등이 이제 해당이 되게 되고요. 또 건물의 피난 설비 설치비, 우리가 건물에 피난처를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더 증설을 해야겠네, 그런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에어컨이라던가 히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 또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럴 거구나 라는 것을 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회계니까 당연히 분계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본적 지출로 했을 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 차변에는 해당 자산, 한마디로 건물을 증가시켰어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이 해당 자산이 건물로 나오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해당 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의 증가를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대변에는 그 사용한 금액, 현금을 썼으면 현금, 뭐 보통예금으로 썼다 하면은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대변에 나오면서 지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자본적 지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요, 딱 수익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뭔가 수익과 비용으로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유형자산의 원상 회복, 그 성능을 유지, 아까는 뭔가를 추가적으로 짓고 추가적으로 뭔가 만들고 이럴 때 했었지만, 자본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은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던가, 또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용되는 비용은 전액 단기에 수선비로 회계 처리가 된다. 수선비라는 우리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시키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즉,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 아까는 자본적 지출은 장기간이었죠. 그와 반대되게 단기간 내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문이 깨졌어요. 그렇다면 원래 있던 창문이었죠? 다시 그냥 그걸 설치한다든가 다시 세운다든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거는 원상 복구, 유지 보수, 현상 유지 등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만약 창문이 없던 것을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허물고 창문을 설치했다. 그거는 뭐가 돼요? 자본적 지출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있던 창문을 깨져가지고 다시 그 창문으로 다시 설치를 하려고요. 그러면은 수선비가 된다라는 거. 원래 있던 것을 유지하면은 수선비, 없던 것을 새로 만들면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해당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도색 작업. 이것도 원래 도색이 칠해져 있었죠? 그래서 다시 색을 다시 칠하는 거예요. 다시 칠하는 거니까 원래 있던 거를 했어요. 수익적 지출이 되네요. 타이어 교체. 타이어 원래 있던 겁니다. 그쵸? 타이어도 그냥 교체를 했어요. 마모가 돼가지고. 그쵸? 이것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창문 교체. 좀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소모품 교체. 소모품은 이미 사용되는 거고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현상 유지를 위해서 또다시 교체를 해주는 거고, 기타 현상 등,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 등이 이렇게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고, 수익적 지출 또한 우리가 회계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차변에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가 되고요.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또는 뭐 사용된 게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뭐 외상이면 뭐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큰 어려움이 없는 단계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오면 가끔씩 헷갈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자본적 지출로 쓸 때는 현상 유지가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설치,
또는 증가시키게 된다라는 거,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있던 것을 다시 그냥 단순하게 교체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볼게요. 만약 자본적 지출로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했을 때, 또는 수익적 지출로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수로 자본적 지출로 썼을 때, 이렇게 잘못 분계를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오류 발생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했다는 것은 자산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것을 비용 처리를 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재무상태표에 써져야 되는 게 실수로 손익계산서에 나중에 써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을 썼어야 되는데 자산을 못 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쓰이지 않아서 과소, 한마디로 적게 쓰이게 된다,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비용은 당연히 쓰이면 안 되는 거였죠. 왜냐, 우리는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돈이 나갔고, 그 다음에 해당 자산을 증가시켰어야 되는데 실수로 비용이라는 걸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원래 써졌어야 되는 금액보다 많이 계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과소계상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비용을 쓰게 됨으로써 영업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켜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이익이라는 게 비용이 쓰임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업이익 자체가 과소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단기 순이익이죠? 이익이 또 단기의 순이익이 비용이 쓰임으로써 과소가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비용이 쓰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썼어야 돼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입력을 해버렸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자산이 갑자기 없었어야 되는데 입력이 돼버렸죠. 금액이 과대 발생이 된다라는 거. 다음, 비용을 썼어야 되는데 자산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쓰였어야 되는 것보다 적게 쓰이게 되면서 과소계상이 된다라는 거. 영업이익이 비용이 쓰였으면 원래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어야 했는데 비용이 쓰이지 않음으로써 금액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익이 당연히 더 발생하게 되죠. 비용이 쓰이지 않으면 당연히 이익은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단기 순이익 또한 비용이 쓰이지 않음으로써 이익이 증대하게 된다. 과대 계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특히 나중에 자격증 문제,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형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만약 자본적 지출을 썼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분계 처리를 했어요. 이럴 때는 자산이 어떻게 되는가?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당 사항들을 꼭 익혀 놓으셔야 되고,